네,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세법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첫 시간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저희 2차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2차 공부보다는 저희 관세법에 관련된 거 한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법. 저희가 1차 때도 공부를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친숙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보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관세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 요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 부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 관세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율 같은 경우는 관세 율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관세 행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조금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통째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좀 숙달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법이기 때문에 법 과목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면 좋겠죠.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하고 그 중에 키워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는 지금 당장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까지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교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만 이걸로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네, 통칙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1절 통칙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제1장이라 부르는 총칙 안에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개요 잠깐 볼게요.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은 관세 부과 징수, 그다음에 적정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세 수입 확보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관세 부과 징수라고 하는 거죠. 관세 부과와 징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부과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을 확정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를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당신 세금 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을 부과라고 하게 되고, 일단 부과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부과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지만 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보시면 관세부과 대척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관세부과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었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입니다. 적정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속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속한 것보다는 적정하게 이 물품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거나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정하게 물품을 통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세 수입 확보를 통해서 이제 국민 경제 발전, 즉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바지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고 저희 2차 시험 목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관세 의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세법 제14조에 보시면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하거나 통과했을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 수업 목적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재정관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걷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호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국내 산업을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기존 산업의 유지 등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세금의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할당관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조정관세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핑 방지 관세 이런 것도 있겠죠.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과세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적혀 있고요. 종가세, 종량세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가세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초로 해서 물품의 그 가격을, 그러니까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관세 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종가세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세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을 관세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관세액이라 하는 것은 과세 가격 곱하기 관세율 적혀 있는데요. 과세 가격이라 하는 것들이 적정한지 보는 것이 관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HS 코드라 부르는 그 품목 번호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관세법 별표에 관세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HS 코드별로 세율이 결정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HS 코드를 잘못 분류하게 되면 세율이 다른 것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중량이나 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화용 필름,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단일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정하는 방식을 말하고, 혼합세라고 하는 것들은 둘 중에서 유리한 쪽을 택해서 과세하는 관세를 혼합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선택세와 복합세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과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특혜관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런 국내외 어떤 경제 여건의 어떤 상황에다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세율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나아지긴 했지만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작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 됐을 경우에 국내에 그 보건용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그런 물품들을 더 이렇게 장려하기 위해서,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당관세라고 하는 것들을 임시적으로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당관세 내용 중에서 관세율을 인하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로 수입할 때는 세율 자체를 없애줘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이제 부과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탄력관세의 순기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즉각적인 그런 상황 변동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율을 말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면 기본세율이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그 세율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그런 세율을 저희가 기본세율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본세율. 그리고 기본세율만으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잠정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정세율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국회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 내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하면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것들은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국회라고 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부,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 부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탄력관세라고 하는 거죠. 탄력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국회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행정부처에서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기획재정부령에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관세 부과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은 뭐 국내 산업 보호, 뭐 재정 수입 확보, 소비 제한, 뭐 국제 수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시험하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관세법의 성격 같은 경우는 옆에 넘겨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잠깐 볼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조세법적인 성격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왔었던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세 부과 징수, 뭐 환급, 감면에 관련돼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법적 성격이라 하는 것들은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품이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입항, 뭐 하역, 뭐 장치, 통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형사법적 성격도 있어요. 어떤 그 행정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칙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와 처분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 수용적 성격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세법이라 하는 것들이 국내법이긴 하지만 그거에 영향을 줬던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세계관세기구라 부르는 WCO하고 그 다음에 WTO에서 그 내용들을 규정을 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용을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덤핑방지 관세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부과하는 것에 동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뭐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형태로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통치법적인 성격, 뭐 소송법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시험하고는 사실상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의 정의부터 저희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수입. 자, 수입은 뭐 많이 익숙한 거긴 하죠. 예, 많이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반입하는 것. 두 번째로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입, 그다음 소비 또는 사용. 대상이 뭔지를 봤더니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물품을 이렇게 반입하거나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반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소비 또는 사용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입 같은 경우 첫 번째,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보세구역이라 하는 것들은 관세를 부과를 하는,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그런 곳을 말을 하게 되죠. 관세 부과를 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기본적인 그런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항이 되죠. 입항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이 내리게 돼요. 뭐 하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절차를 말씀드려 보면 입항할 때 보고하고 하선할 때는 하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입항지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들어갑니다. 보세구역 반입을 하게 돼요. 혹시 무역실무 무역영어 공부해보셨으면 그 앞에 있는 곳을 저희가 뭐 CY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그 컨테이너 터미널, 거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고요. 반입이 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해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세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확인해 보게 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물품을 반출을 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 거의 모든 물품들은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에 반입이 돼요.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죠.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수입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건 수입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수입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반출이 돼서 국내로 들어왔을 때를 저희가 수입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건 거죠.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신고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수입신고를 먼저 해서 처리가 돼야지만 국내로 물품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왜 있는 걸까요? 사실상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큰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거가 거의 대부분 얘기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끔씩 보면 밀수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밀수입. 밀수입이 뭔가요? 이 물품을 외국에서 갖고 왔는데 창고 이런 데 가지 않겠죠. 여기 안 가고 바로 국내로 몰래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경우를 대비해서 밀수입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오는 경우를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그 외 나머지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수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소비 또는 사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 또는 사용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간주해서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건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념 안에는 보세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밑에가 뭐냐면 우리나라 운송수단 아니라 하는 것들 여기 말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선박, 항공기를 말을 하겠죠. 물론 저희가 육상운송이라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선박이나 항공기 말고 어떤 차량 같은 것들은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역으로 간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간주하게 돼서 여기 두 가지 모두를 이제 거기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경우에 수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 가능하실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수입이라 하는 것들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국내에 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이라 하는 것들은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을 저희가 수입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부분은 여기 말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보세구역이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에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보세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이렇게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재를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크게 반입 또는 소비 또는 사용 써있죠. 그 내용대로 두 가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볼게요.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2차 공부하실 때는 대외무역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외무역법은 기본적으로 관세법이 어떤 통관 절차에 관련돼 있는 것, 관세 부과에 관련돼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외무역법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외무역을 더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외무역법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지금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세법에서의 대상, 관세법 적용 대상 이렇게 말을 썼을 때 대상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물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세법 14조에 가서 보시면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관세를 부과하는 것들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 부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그러니까 이건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거 지금 관세법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당연히 유형물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물 또는 유채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말하는 물품도 똑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형물.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외국환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나 어떤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저희가 그 움직일 수 있는 물품이긴 하지만 돈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어떤 권리증권이라든지 어떤 유가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물품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외국환 거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품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뭐 지급수단 같은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급수단 등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용역이라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컨설팅을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권리사용료가 아니고 이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도하거나 어떤 허락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기 용역을 제공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 때는 사실 MP3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사용됐었던 시기였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MP4라든지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할 때는 물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하고 무채물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 대외무역법 하실 때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4번에 이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수입에 대한 정의를 생각했을 때 제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비 또는 사용이 있다고 했을 때 무조건 수입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외된 거, 예외라고 말을 쓰는 게 맞겠죠? 예외. 수입 또는, 여기 소비 또는 사용이 있긴 하지만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전에는 저희가 손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말을 썼었는데 이것들이 뭔지 저희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저희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박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무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가 있잖아요. 항공기가 이제 밖으로 해외로 움직여야 될 텐데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음료, 음식 이런 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은 승무원들이 타잖아요. 승무원도 있을 것이고 여행자 타죠. 그러면 여행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료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음식, 여기 나와 있는 건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박 안에서 또는 항공기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밧줄 같은 경우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리용 예비 부분품,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나중에 어떤 사고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부분품이라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부분품이랑 부속품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분품 같은 경우는 영어로 파트라고 말했어요. 파츠. 그 다음에 그 부속품은 액세서리란 말을 써요. 액세서리.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바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퀴라고 하는 것들은 자전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없으면 자전거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분품이라고 말했어요.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 물품을 구성을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속품이라 하는 것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앞에 바구니가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속품이라고 말을 씁니다. 부분품은 어딘가를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 부속품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부분품이라는 것들은 그 사고 발생했을 때 그 부품을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선박용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나오겠지만 여기 설명드릴 건데 선박용품 등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연관이 돼요. 수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 용도에 맞게끔만 사용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해당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관세를 탈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세를 즉시 징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관세법 16조 가보시면 과세물건 확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물품 등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여기 내외의 4가지 정리할 건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내용 정리하실 때 물품이 뭔지를 보세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또 추가로 붙는 게 있겠죠. 해당 용도에 맞게끔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 장소를 한번 봐야 돼요. 장소.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내식을 먹어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면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길에 먹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수입 신고하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선박용품 등을 그 운송수단 안에서 해당 용도에 맞게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쓰면 되겠죠. 전체 다를 기억하지 못해도 선박용품 등, 그 다음에 운송수단 안, 그 다음에 해당 용도에 맞게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쓰게 되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2차 공부하실 때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물품이에요.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긴 한데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장소.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정보세구역이에요. 앞에 내용이 붙습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지정보세구역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희가 보세구역을 지정, 특허, 종합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지정보세구역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를 내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말하는 지정은 아닙니다. 이 지정은 별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정보세구역 중에서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해당 용도에 맞게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지정보세구역의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이해를 하면 편하냐면은 저희 혹시 여행 간 적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할 때 그 공항 내에서 다른 장소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출국하기 직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정보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두 가지가 있겠죠. 출국 심사를 해서 마치고 대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승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잠깐 경유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비행기 갈아타고 나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규정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라고 규정에 나와 있냐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하고 2번 봤어요. 1번,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선박용품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내용 이해 가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다 들어가 있죠? 선박용품 등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해당 용도에 맞게끔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상황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출국 심사 마치고 대기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제3국으로 나가는 경우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장소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운송수단 안, 두 번째로는 지정보세구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체가 그 물품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휴대품이고요. 대상이 누군지 봤더니 여행자예요. 여행자.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갔다가 국내로 들어와요. 복귀를 하는데 해외에 나갔다가 뭔가 맛있는 게 보여가지고 샀어요. 디저트 사가지고 샀는데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까먹은 겁니다. 그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자가 휴대품을, 그렇죠? 밖에 산 거잖아요. 휴대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인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관세 통로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를 말을 하는 거냐면 비행기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국내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입국 심사 하잖아요. 하기 전에 그 통로가 있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온 그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송 수단이 아닌 그 밖의 장소인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말고 그 밖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는 곳,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여행자가 휴대품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승무원이 휴대품을 하는 경우는 수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승무원은 여행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행자는 말 그대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항상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말하거든요. 승무원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하고는 내용이 안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른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승무원이 이런 말씀은 안 돼요. 절대로. 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밖에 이제 관세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리 가능할까요? 이거 저희 시험에 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가볍게 문제를 만들어 보면 수입의 정의,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10점짜리 문제로 내볼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밑에 세 번째 거 말씀드려볼게요. 5번 수입의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의 의제. 의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간주하는 것을 말해요. 간주하는 거. 의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뭔가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걸로 보는 것을 저희가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수입의 의제란 형식적으로는 수입의 통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인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의 통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입은 안 했어요. 근데 수입한 것처럼, 수입 신고한 것처럼 보는 것을 수입의 의제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상을 보기 전에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면 그 수입 통관 절차를 다 거쳤을 때, 이행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관세법상에서 장치기간 경과 물품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체화 물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장치기간이 뭐냐면은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그 보세구역에 그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게 될 때까지 장치하고 있으면 세관에서는 이 물품을 매각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물품을 처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세관 공매라고 하는 것도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물건 싸게 살라고 하는 경우에 세관 공매를 통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경과된 물품을 세관에서 공매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당연히 물건이 좀 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생각해 볼게요. 매각된 물품이 있어요. 그럼 그 물품에 대해서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 별도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화주가 아니잖아요. 수입 신고 안 해요. 그냥 물건을 구매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신에 세관에서는 원래 그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판매되는 물품 대금 안에, 매각 대금 안에 그 세금을 포함시켜서 매각을 시켜버려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나서 구매가 돼버리면 어쨌든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수입 신고는 한 건 아니지만 수입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저희가 수입의 의제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이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의제로 봐서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수입된 걸로 간주하고 별도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대상.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채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입니다. 저희 채신관서라는 말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게 뭐냐면 우체국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체국. 우체국을 저희가 채신관서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채신관서.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우편물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입신고 대상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옛날에 했던 거긴 한데 펜팔 이런 거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요즘엔 안 하죠. 안 하는데 그런 어떤 지인들 간에 이렇게 택배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주고 받을 때 우편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수입신고 따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바로 물건을 보내게 되죠. 원래 원칙상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우편물은 원래는 그 통관 우체국에 가야 돼요. 가서 물품을 확인해 봅니다. 그 목록을 보고 나서 신고 대상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것들은 이걸 그냥 그 수령한 사람 있잖아요. 그쪽 주소로 보내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우체국에다가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신인한테 내주는 거죠. 그때 말하는 그 최신관서가 이거예요.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을 하는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닌데 이거를 그 받는 사람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우체국으로 보내서 거기 우체국에서 이거를 배송해 준 겁니다. 그렇게 내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 대상 아니었어요. 신고 안 했잖아요. 수입 신고 안 했는데 물건이 내어진 거죠. 이런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된 물품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몰수, 통고 처분으로 된 몰수, 국고 기속, 추징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관에서 강제로 이렇게 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뺏어가는 경우에 뺏기는 사람들은 수입신고 안 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가져갔을 때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세관에서 처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아까 정리 말씀드려보면 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최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을 저희가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 관세법에 따라서 매각이 된 물품,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4개, 5, 6개 같은 경우는 이제 세관에서 이제 그런 어떤 처벌 규정 또는 몰수 규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강제로 뺏어갔을 때, 몰수하게 됐을 때, 또는 국고기소하게 됐을 때, 추징하게 됐을 때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거랑 내용을 이해를 하고 쓰는 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있잖아요. 2차 공부하실 때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특정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의 목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세워놓고 내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모든 과목에서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선박용품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신고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물품을 이제 국내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국내에 왔을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중에 이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관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제한을 걸겠죠. 제한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운송수단에다가 적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허가를 받도록 해서 허가받은 대로만 적재를 하게 되어 있고, 허가받은 대로 적재가 안 되게 되면 관세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거 잠깐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 관세법 제16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6조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저희 교재상에서는 4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잠깐 볼게요. 원래 원칙은 제가 과세물건 확정이라 하는 것들은 수입신고했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라고 말을 써요.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외국 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이나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이라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박용품 등은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물품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요. 허가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경우를, 그런 행정 절차를 저희가 허가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인 그런 절차대로 이행을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실른다는 거죠. 헌정품이라 하는 것들도 그 세관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고 보이면 그 이상은 적재를 못합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런 허가받은 그 수량이 있어요. 근데 그거대로 적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을 써보면 관세 탈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선박용품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를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허가받은 대로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세관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바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려고 봤더니 수입신고 안 했던 거잖아요. 수입신고 안 했지만 세금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방법이 이 하역 허가를 받았을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징수를 할 때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한번 넘겨볼게요. 저희 5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어요. 특별 납세 의무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역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받았을 때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제 수출은 되게 간단하죠. 수출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 시험에서는 수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은 되게 간단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출이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을 보내는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표현을 보니까 이제 내국 물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내국 물품하고 아까 봤던 게 외국 물품이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반송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반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반송이라 하는 것들은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걸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수입 통관 미필 상태라고 말을 쓰는데,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그 무역영어, 무역실무 생각해 보시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개무역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수가 있겠죠. 최초에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이 있을 거고 물건을 마지막에 구매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중개상이라 생각해 보시면 이 둘 간의 관계가 서로 알려지면 안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 거잖아요. A가 있고 제가 B고 C가 있어요. 근데 A랑 C랑 서로 알게 되면 B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중개상 입장 같은 경우는 A와 C가 서로 모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보통 저희가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물품에 어떤 박스 같은 게 있죠. 박스. 외포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통은 화인 표시를 해요. 그 A라고 하는 업체의 그런 어떤 로고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거를 이제 B,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놓고 그 포장을 바꿔야겠죠. 그게 바로 보수 작업이 되는 겁니다. 보시창고에 물건을 갖다 놓고 보수 작업 해가지고 포장 바꾼 다음에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포장을 가지고 물건을 보낼 거잖아요. 그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반송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국 물품을 국내에서 수입 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의 경우에는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반송 통관을 하게 됩니다. 왜 반송을 하는 걸까요? 수입 통관하게 되면 관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내 반입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중개상이라 생각해 봤을 때 그 물품을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수입 통관해서 제 창고에서 작업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단점이 뭐냐면 저는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물론 따져보면 환특법상에서 이제 환급 절차가 가는 게 있긴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굳이 통관 절차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죠. 예, 그런 경우를 저희가 반송이라는 형태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까지 한번 보고 쉴게요.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 봤었던 그 최신 관서가 내주는 그 우편물 그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 볼게요. 최신 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되죠.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국내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것을 준 게 아니고 다시 반송돼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경우를 저희가 반송의 의제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고요. 사실 저희 시험에서 수출 또는 반송의 의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입의 의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시면 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가지고 단순 암경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수입의 의제 대상 6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사유 4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즘의 추세는 암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암기를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